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저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만든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한테도 혹시 제가 했던 고민,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하고 어떤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민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저거는 결론이에요.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런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진화된 건지 창조된 건지, 왜 저렇게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너무 저거 말고도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 몰라도 여러분 출세하는데 지장이 없고, 혹시 뭐 여러분 어디 뭐 대학원을 가거나, 그래서 대학원 시험 볼 때 저런 질문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창조를 혹시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분위기 보고 그렇게 대답하면 손해 볼 것 같으면은 아니요, 안 믿는데요. 뭐 이렇게 말해도 전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좀 후회하겠죠. 하여튼 우리 관심에서 상당히 멀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유를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길 수가 없는 거라,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지. 우연히 정말 인류의 역사가 현대 인류가 20만 년 전에 나왔다라고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정말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서부터 그다음에 호모 속으로 넘어와서 호모 에렉투스, 겨우 허리 펴서 이제 직립해서 보행을 했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를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가 돼가지고 그 현대 인류가 만들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히 오랜 세월 거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필이면 만나셔가지고 우연히, 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우연히 이렇게 드림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또 우연히 어쩌다가 이제 늙으면 죽게 됐네? 우연히 살다가 그냥 우연히 죽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이미 계획됐다는 거예요. 계획됐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어느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이제 죽어서 우연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끝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최대한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최대한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돈도 최대한으로 많이 벌어야겠지. 그러니까 조금 뭐 거짓말 좀 하더라도 많이 벌어. 그냥 막 벌고, 또 남한테 가서 뭐 죽고 나면 뭐 자랑할 데도 없잖아요. 우리 마누라 잘생겼다고 자랑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예쁜 사람 만나가지고 가능한 한 그 멋진 집 사가지고 말이죠, 좀 거짓말은 하더라도 그런 것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또 그걸 못하면은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지요. 근데 내 삶이 계획된 삶이고, 그 계획되신 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져야 되고, 그분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묻고 갈 길을 정하고 가야 되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도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넘겨짚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된 그 동기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끊어놓고 결과만 얘기해서 좀 이상하게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저 질문은 어찌 보면은 아주 고리타분한 질문이고 우리 관심을 벗어난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정말 크리티컬 퀘스천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저 진화론과 창조, 내가 진화됐느냐 창조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흔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진화는 과학의 이야기고 창조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표정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표정하고 있는면서도 속으로는 그거 맞는 거 아닌가? 진화는 뭐 거의 이제 과학 아닌가? 이제 창조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카리스도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창조 과학을 우리 목사님께서 창규 형제는 생물학 전공이니까 창조 과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 했을 때 제가 속으로 막 웃었거든요. 뭐 그런 걸 저는 예수님 교회 다니려고 크리스찬 되려고 온 거지 그런 이상한 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창조면 창조고 과학이면 과학이지 왜 그걸 말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창조과학 말부터. 오늘 하여튼 저 질문, 창조는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다, 믿음이다, 이것이 이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해만 여러분이 되시더라도 제가 포항에서 온 그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 답은 둘 다 과학이 아니다가 답이죠. 진화도 엄격하게 말하면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좀 어렵게 말하면은 과학의 성질에는 객관성과 재현성,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과학적 사실, scientific fact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해야 되는 게 객관적이라고 해도 객관적이라는 얘기 말이고요. 어제 했던 실험 결과 오늘 하면 똑같이 나와야 과학입니다. 재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창조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창조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객관적이 아니야. 그 다음에 재현이 되나요? 창조가 재현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객관성도 없고 재현성도 없네. 그러니까 창조는 과학이 아니네. 그럼 진화는 과학인가? 진화는 객관적입니까? 일단 과학한다는 저부터가 진화에 대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객관적이 아니죠. 객관성이 없네. 진화가 재현됩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진화가 재현이 되느냐?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들었을 때 좀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진화는, 그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소진화, 대진화로 나눠야 되는데, 대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진화는 우리 같은 종 내에서의 표현형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가 아니고, 그건 논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인정되는 거예요. 소진화가 그럼 맞단 말입니까? 소진화 맞습니다. 소진화는 일종의 적응 현상이죠. 풀밭에 가면은 저 사마귀 풀잎인 줄 알았는데 사마귀였어. 우리가 왜 그렇게 헷갈렸죠?
보호색이라고 말이죠. 자기가 안 죽으려고, 천적한테 안 잡아보면 먹히려고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풀잎처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풀잎인 줄 알잖아요. 하지만 걔가 사마귀가 아닙니까? 사마귀잖아요. 저 중국의 티벳에 가면은 아주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폐활량이 좋아요. 또 적혈구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서도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산에 올라가면 굉장히 헉헉대죠. 하지만 티벳에 사는 그분들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들도 호모사피엔스잖아. 우리도 호모사피엔스. 이렇게 같은 종, 같은 사람에서 피부색이 바뀌고 어떤 능력이 바뀌고 흑인, 백인, 황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진화론에서는 소진화라고 불러요. 같은 생물종 안에서의 표현형만 바뀌는 거죠. 사마귀인데 같은 사마귀인데 풀잎처럼 생긴 색깔이 풀잎처럼 생긴. 하지만 걔가 사마귀라고 하는 생물종의 경계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관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단지 진화론에서는 그런 현상을 소진화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작은 진화다 이거지. 근데 저처럼 유신론자는 그걸 진화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다양성. 영어로 말하면 변이는 variation 또는 다양성은 diversity 뭐 이런 표현으로 하지 진화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면 논쟁 포인트는 뭐예요? 종이 바뀔 수 있느냐는 거죠. 종이 바뀌는 것을 진화론에서는 대진화라고 불러요. 매크로 에볼루션. 개 보면은 큰 그 불독, 세퍼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조그만 치와와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겼지만 걔네는 다 개입니다. 학명이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그만 그 치와와랑 큰 세퍼드랑 종이 같아요. 종이 같다는 걸 어떻게 알냐면은 얘네가 몸집도 다르고 조금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러워서 서로 자연 교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치와와 난자에다가 세퍼드 정자를 뽑아다가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면 수정이 됩니다. 그럼 걔네는 같은 종이에요. 생물학적 종. 근데 진화론에서 그런 종을 주로 얘기하죠. 근데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 수컷, 난자 정자가 없으니까 무성생식하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 종으로 안 보고 형태학적 종이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어쨌든 치와와를 보니까 쟤는 개야? 제가 개라고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제가 좀 더 바뀌면은 개가 아닌 개 말고 어떤 걸로 얘기할 수 있을까? 개 아닌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예요. 왜 그런 녀석들이 나왔냐 하면은 다 사람들 때문이야.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막 이것저것 막 섞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종들이 나와서 지금 다양해졌잖아요. 초코푸들도 있고 예. 하지만 다 개거든요. 모양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개의 품종은 치와와 따로 불독 따로 이렇게 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니까 가능성은 얘기할 수 있겠지. 제 생각에는 이 카니스 루푸스 파밀리아리우스라는 종의 어떤 그 프로토타입, 개를 대표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오래되면서 사람들이 또 관심 있고 하니까 막 교배시켜보고 하다 보니까 막 섞여가지고 유전형들이 섞여서 모양이 다양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오늘 생물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런 현상을 종 분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페시에이션. 종이 분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찰스 다윈도 그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종이 바뀐 것을 관찰해가지고 그 관찰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핀칫의 부리가 길고 뾰족해진 거하고 짧고 뭉툭한 그런 것만 보여도 다 핀칫이었거든요. 저렇게 바뀌다 보면 다른 새가 될 거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근데 다윈이 그 얘기한 지, 종의 기원을 쓴 지 지금 160년 더 넘어갔잖아요. 1859년에 종의 기원이 나왔으니까. 그 다윈이 주장한 이후에 100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과학 논문, 그걸 관찰했다라고 하는 과학 논문은 한 편도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논쟁인 거예요. 대진화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뭐 종분화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말까. 이 얘기죠. 그래서 좀 얘기가 따로 번졌는데 진화는 재현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어디선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런 능력들이 생기셔야 됩니다. 소진화와 대진화를 먼저 구분을 해드려야 돼. 질문하신 분한테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물어보신다면 부모님께 그 정리를 해드리고 그 소진화의 대진화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 바로 이 대진화 부분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도 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진화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는 학생들한테,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크리스찬인데 성경에 나온 그 창조의 그런 기록들을 난 다 믿어져.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어. 진화는 잘못된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무슨 근거로 그 선생님이 믿는 믿음을 나까지 믿어야 되냐고 반발하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하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 너도 믿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teaching controversy 하면 됩니다. 논쟁을 가르쳐주면 돼요. 지금 진화론 일변도로만 설명되어 있고 교과서가 텔레비전을 틀어도 진화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어디 가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눈을 흘겨보고 그러는데 진화만이 우리의 기원을 얘기하는 유일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 또 다른 개념으로 또 다른 어떤 유신론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진화는 진화보다는 창조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공통 조상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신론적인 우리 같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 설계 이론을 믿습니다. 공통 조상은 우리 모든 생물들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다 이렇게 가지치듯이 나와가지고 모든 생물 중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통 조상. 그거는 정말 무신론적인 진화론적인 개념이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통 조상 이론에 대한 그 에비던스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화석 에비던스도 너무 화석적인 증거들도 너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너무 무리한 해석으로 결론을 내는 부분들이 많고 저는 오히려 이 생물체 구조를 보면은 공통 설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저는 선을 하나 그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겼다? 대칭으로 생겼죠. 저만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대칭으로 생기셨어요. 양쪽에 눈 하나씩, 이빨, 갈비뼈 다.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벌레, 소, 돼지, 말 다 양쪽으로 양면 대칭입니다. 양측 이 bilateral symmetry라고 부르죠. 양면 대칭. 아니 말미잘이나 불가사리 이런 건 방사 대칭이라고 해요. 360도 대칭. 어쨌든 대칭이야. 이런 대칭의 구조가 우연히 나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그렇게 일부러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제가 눈 다 떼내고 이빨 다 뜯어내고 뭐 이렇게 다 뜯어내서 막 섞어서 확 뿌리면은 양쪽에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물들이 촥촥 배치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확률이 낮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막 흩어져서 돌멩이처럼 말이죠. 무정형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김새 자체가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거. 저는 그런 점에 더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점에 주목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주목한다면 저는 설계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가 공통적인 구조물들과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설계자가 한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박테리아의 세포 구조와 사람의 세포 구조가 다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도 박테리아가 들어와서 같이 사니까요. 우리 자신의 세포는 한 100조 개, 많아봤자 100조 개인데 우리 몸에 같이 사는 박테리아 수는 500조가 넘어요. 우리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뭐 한 300조 가까이 될 겁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같은 생태계 내에 같은 생물들이 항상 그렇게 공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설계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통설계 개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공통조상이 맞을까? 공통설계가 맞을까? 어느 한쪽도 증명되진 않고 주장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 믿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계자 되신 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창조주, 이런 신의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면 창조론적인 입장, 유신론적인 입장, 설계론적인 입장, 이런 입장을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존재는 없어.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살다가 뭐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무신론적인 입장, 진화론적인 입장, 믿음에 따른 것입니다. 어디에 판단하냐는 것은.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진화와 창조의 어떤 논쟁은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이 아니고 무신론과 유신론 간의 믿음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화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진화론. 자꾸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evolution theory잖아요. law가 아니야. The law of evolution. 진화 법칙. 그렇게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1859년에 그렇게 열심히 책을 써가면서 주장을 했는데 1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화론이잖아요. 그동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그만큼 발전했으면 진화가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됐으면 법칙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쯤 진화 법칙이 되고도 남을 때인데 여전히 진화론이야. 여전히 진화론을 향해서 저처럼 시비 걸고 그게 맞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저것은 과학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아니라고 또 말하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창조도 그렇고 진화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은 창조와 진화를 얘기할 때는 뭔가 실험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과학적 방법론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증거들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과학의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나 진화 이런 것들은 과학이 엄격하게 말하면 과학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방법론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불러주자. 그럼 그건 무슨 과학이냐? 기원을 따지는 과학이니까 기원과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원과학 말고 다른 과학은 뭐냐?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과학자, 뭐 과학하는 사람, 과학 전공 할 때 과학은 사실은 실험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서 뭔가를 증명해내는 거죠. 그래서 실험 과학은 이 증명해내는 과학이 실험 과학이고요. 기원 과학은 증명이 안 돼요. 관찰이 돼야 증명이 되는데, 창조되는 거 관찰돼 봤습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진화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00 몇십 년이 지났는데 종이 바뀌는 거 관찰됐다고 그걸 증명한 논문 하나도 발표된 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원과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만 제시하는 거예요. 안 좋게 말하면 우기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게 맞지 않냐. 결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은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고 세계관의 싸움이고 믿음의 충돌이면서 타당성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타당하냐. 그래서 그 타당성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한다거나 설명을 할 때 어느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론은 맞았고 이런 단순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두 이론을 같이 비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분의 세계관이 준비가 되면은 그 세계관에 기초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 에너지나 물질 같은 건 어디서 온 걸까? 두 번째로 물질에서 생명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또 공통조상 이론이 우리가 학교에서 너무 강력하게 배워왔는데 정말 맞는 말일까? 우리 지구와 우주, 이 우주 안에 왜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체가 풍부한 걸까? 이런 질문들. 또 아까 말하는 이 설계된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나씩 보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에너지와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거는 과학 법칙이죠. 뭐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 혹시 아십니까?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주는 에너지의 집합체거든요. 우주는 물질로 돼 있고 그 질량이라는 것이 곧 에너지예요.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보시다 보면 그런 아주 아리송한 말들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 우주에 정해진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주에 있는 온 에너지는 형태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맨 처음의 에너지, 그 질문이 나와야지. 그럼 이 우주의 맨 처음 에너지는 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아주 익숙한 이론이 빅뱅 이론 아닙니까?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은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이론이죠. 이 우주는 누군가에 의해서 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초고밀도 물질의 폭발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빅뱅, 대폭발, 폭발이 됐다면 그 폭발이 일어난 물질은 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지. 어디서 왔을까요? 혹시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조사해 본 사람? 네, 앞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천체 물리학자는 아닌데 거기를 쭉 공부를 해보니까 빅뱅에서 말하는 초고밀도 물질의 질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마이너스 질량입니다. 저 사람이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건지. 질량이 있는데 마이너스 질량. 그리고 초고밀도 물질이 존재했을 때 시간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질량, 마이너스 시간, 이런 개념이 감이 옵니까?
당신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좀 마이너스 75kg입니다. 개념이 없어 우리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고밀도 물질이 마이너스 질량으로 계산이 되고 그것이 존재했을 때는 시간이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폭발하면서 질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빅뱅 이론이 정말 성경 못지않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빅뱅 가지고 종교 만들어도 돼요. 이건 과학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무슨 철학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닮았어요. 과학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빅뱅 이론은 사실은.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굉장히 저명한 우주학자고 천체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무신론에 기반해서 대폭발 이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폭발을 가져온 그 초고밀도 물질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그냥 무신론자로서 그런 것이 출발이 됐다. 그것이 어디서 왔든 그건 no question. 마이너스 질량과 마이너스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는 빅뱅 이론이 지금 거의 진실인 것처럼 모든 교과서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나 너무 자유롭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그거는 일단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물질에서 과연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자, 저거는 우리 그 생명체들이 말이죠. 이 정보 분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DNA, RNA 같은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이라든지 또 단백질도 정보입니다. 그 안에 아미노산 서열, 그 순서가 곧 정보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 물질로 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보가 결국 우리를 구성하게 돼요. 근데 그 정보 물질이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원시 지구 46억 년 전에 이 지구에 무기물밖에 없었어. 무기물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우연히 여러분 밀러의 실험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대기 중에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지. 맨 처음에는 메탄가스, 암모니아가스, 수소가스 이런 걸로 원시 지구가 막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걸로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메탄가스 CH4, 암모니아가스 NH3, 수소가스 H2 공통점이 뭐죠? 다 H를 가지고 있죠. 수소 원자를 갖고 있다는 건 곧 수소는 항상 전자랑 같이 다니거든요. 전자가 곧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전자가 풍부한 기체로 꽉 채워졌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스파크를 일으키고 그 80도 수증기로 말이죠. 온도를 높여주고 열 에너지를 가해주니까 거기서 아미노산도 나오고 뉴클레오타이드도 나오고 아미노산이 나왔으면 단백질이 나올 거다. 뉴클레오타이드 나왔으면 거기서 DNA, RNA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밀러의 실험이거든요. 그게 원시지구 모방 실험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실험을 지금도 우리 유기합성실에서 하면은 그런 유기물질이 나옵니다. 그런 무기 기체에서부터 유기물질들이 나와요.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굉장히 고에너지의 기체들이기 때문에 수소들이 다 들어간. 지금 기체에는 아무리 그런 짓을 해도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끔 그런 가정이 세워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미노산이나 슈가, 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으면 5탄당 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슈가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광학 이성질체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아미노산은 20가지가 있거든요. 20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아미노산에 광학 이성질체가 2가지씩 다 있어요. D형과 L형. D형은 뭐냐면 덱스트로, 그러니까 편광을 딱 쪼였을 때 이 아미노산이면 편광을 쪼였을 때 이걸 오른쪽으로 제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빛의 각도를. 그 다음에 이걸 왼쪽으로 제끼면 레버. 그래서 D형과 L형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뭐 라이신이다. 그러면 디라이신, L라이신. 뭐 알라닌이다. 디알라닌, L알라닌 이렇게 나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D형 20가지, L형 20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이 온 세상의 모든 단백질에는 L형 아미노산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밀러가 한 그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에 의하면 D형과 L형이 반반씩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생물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L형만 뽑아가지고 연결해야 돼. 그렇죠?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게 계산해 보면 너무 황당하게도 낮은 확률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단백질이 있는데 아미노산이 쭉 뭐 최소한 100 몇십 개 뭐 수천 개짜리도 있거든요. 100 몇십 개는 돼야 돼요. 최소한 단백질이 되려면. 그럼 아미노산이 들어갈 자리가 100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100짜리 첫 번째 자리에 D형과 L형이 지금 막 섞여 있는데 그중에 L형이 와야 되잖아요. 단백질이 되려면. 그러면 L형이 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죠. L형 20가지, D형 20가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 그럼 2분의 1이야. 그럼 두 번째 자리도 2분의 1, 세 번째도 2분의 1. 그러면 100자리에 2분의 1이라는 확률이 곱해져야 돼. 그죠? 모든 자리에 L형만 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확률 2분의 1을 갖다가 100승 해보세요. 2분의 1을 100번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몇십 승분의 1이더라? 이렇게 되면 0.0000000. 단백질 하나가 스스로 정말 생물체를 이루는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수학에서는 제로라고 치는 그런 확률로 겨우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하지만은 아주 고에너지를 가진 기체와 또 그것이 정말 많은 시간과 긴 시간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정을 넣으면 그런 단백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무리한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좋아. 어쨌든 그런 무리한 아주 낮은 확률을 이겨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합시다. 문제가 또 하나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CD 있잖아요. CD가 있는데 그 CD가 아주 그 잘 정제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거기 음악도 녹음하고. 근데 CD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뭐 바닷가에서 막 실리카 그 규소들이 막 부딪히고 파도와 부딪히고 뭐 자외선이 쬐어가지고 우연히 CD가 만들어진다? CD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죠, 그거는. 하지만 기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D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다 알고 있죠. CD가 누군가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하지만 그런 지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연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와 단백질이 우연히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일단. 그러니까 CD가 마치 바닷가에서 우연히 그 원소들이 막 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CD 플레이어 넣어봤더니 음악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에 넣어봤더니 문서가 저장돼 있더라는 거죠. 우리 DNA와 RNA와 단백질들이 그 아미노산 서열, 거기 L형만 와야 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온 아미노산들의 그 배열의 순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보거든요. 마치 CD에 어떤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거는 물질 자체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CD에 누군가가 음악을 녹음해 놓고 누군가가 문서 파일을 저장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물질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물질 스스로가 정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도저히 그건 과학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놀라운 가설이 바로 화학 진화설이거든요. 화학 진화설. 무기물에서 DNA, RNA, 단백질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는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가 화학 진화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점들을 저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공통조상 이론으로 넘어왔어요. 공통조상 이론은 정말 다윈이 저런 말을 한 겁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 그 하나의 공통조상이 누구냐면 그 단세포인데 그걸 루카라고 부릅니다. 루카,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라고. 그렇게 다윈이 주장했고 그 그림을 종의기원에 실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진화론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윈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얻은 증거에 의하면 다윈의 생각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한 분 보면 여기 둘리틀 박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포드 둘리틀. 이분은 이제 카나다의 델하우즈 유니버시티의 그 계통분류학자면서 분자생물학자인데요.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을 연구를 해서 생물들 간의 계통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완전 진화론자셔요. 근데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보니까 다윈의 생각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저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Biology must rethink Darwin's single tree. 생물학에서는 다윈의 단일 계통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저분의 결론입니다. 이분이 뭐 그냥 허접한 논문집에 논문 낸 게 아닙니다. 뭐 Scientific American이라든지 Science, 또 Current Opinion on Structural Biology 이런 이 탑 리딩 저널의 논문을 계속 내면서 이분이 계속 저런 주장을 하거든요. 이분은 강력한 진화론자예요. 저분이 다윈의 생각에 반대한다고 해서 뭐 회개해가지고 뭐 동네 교회에 등록하고 뭐 크리스찬 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우린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다윈의 생명나무, 계통나무 그것이 같은 진화론 학자들끼리도 동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분이 사이언스지에 낸 논문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다윈이 종의기원에서 주장했던 그 오리지널 그림입니다. 요 맨 밑에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루카죠. 최후의 단일 조상, 공통조상. 그래서 가지치듯이 올라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 책엔 이 그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 교과서에는 100% 나옵니다. 이 오른쪽 그림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현대 종합이론에서는 계통분류학을 이렇게 그래서 모든 생물체를 이렇게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막 흐트려 놓은 게 아니고 세 개의 도메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유케리아, 알키아. 박테리아는 세균이고요. 유케리아는 진핵생물체고 알키아는 고세균이라고 해서 세균과는 좀 다른 타입의 아주 하시한 조건에서 사는 그런 그 세균 종류죠. 근데 이분의 결론은 이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이 오른쪽 그림의 맨 밑에 뿌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죠. 다니엘 조상에서부터 나왔다 이거지.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DNA를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뿌리가 어때요? 싱글 앤시스터가 아니고 단일 조상이 아니고 멀타이 아주 여러 타입의 조상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조상의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점점 막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도 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어떤 저널이냐면은 아주 잘 정제된 진화론만 다루는 저널이거든요. 저기서 또 둘리틀 박사의 저것을 그대로 억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림도 예쁘게 다시 그려서 이 다윈이 주장한 이 왼쪽 그림, 이 단일 계통수 이게 아니고 이 커먼 앤세스터는 아주 여러 가지 타입이 가능하다. 이런 그 이론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게 우리 교과서에서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다뤄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이제 막 디베이트를 거쳐서 어떤 그 강력한 힘을 얻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벌써 둘리틀 박사의 저런 그 멀타이 앤시스터 개념은 대학 교과서에는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고등학교 책에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든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단일 계통수 하면은 이 진화론의 어떤 핵심 이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자꾸 채워져 가고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이론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뭘 배운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비슷한 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놈 리서치에서 98년에 나온 논문, 좀 오래된 논문입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어떤 그 휴먼, 아르스로포드, 또 네마토드 뭐 생물종들이 있죠. 인간과 또 절지동물과 또 선충류, 뭐 이스트, 효모류 이런 애들을 어떤 특정 유전자를 기준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A라고 하는 유전자로 분류 체계를 만들었더니 A라고 하는 계통수가 나왔어요. 이 파란색. 근데 또 다른 유전자 B라고 하는 유전자로 서로 상관관계를 비교해 봤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휴먼하고 알스로포드가 떨어졌어. 아까는 같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C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분석하는 유전자가 다름에 이걸 그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계통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는 우리가 절지동물하고 가까운데 어떤 거는 이스트하고 효모하고 가까워져. 그럼 과연 우린 절지동물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스트하고 가까운 거예요? 모르겠죠? 나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모르겠다고 지금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단백질, 유전자를 기준으로 하면 서로 다른 계통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2009년에 나온 트랜지션 에콜로지 앤 에볼루션 여기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로부터 얻어지는 진화 계통수들은 서로 다른 모순되는 그 가지치기 패턴, 저 가지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2013년에 나온 트랜지션 제네틱스 이것도 유전학 분야에서는 아주 그 리딩 저널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다윈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뉴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제목 보십시오. uprooting Darwin's tree. 다윈의 그 계통수를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철석같이 그렇게 배우고 믿어왔던 다윈의 그 단일 계통수도 지금 그 21세기 들어와서 분자생물학적인 그런 또 생물종부학적인 그런 연구에 의해서 상당히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교과서들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2013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입니다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밴더빌트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DNA 데이터, 단백질 서열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막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너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컴퓨터의 힘을 빌려야 돼. 그래서 나온 학문이 바이오인포마틱스,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만들어질 정도로 생물정보라는 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정보로 이 진화 계통, 생물들의 서로 상관관계, 유연관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다? 이 전례 없는 방대한 데이터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몇몇 잘 뒷받침된 연구들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 계통나무는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정말 비전공자들도 다 알고 있는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논문집에 이런 그 진화론을 정면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진화와 대진화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사막여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초등학교 책에는 진화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모양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그 가능성들을 은연중에 교과서들이 우리의 이성 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켜가고 있는, 저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거든요. 과학적 사실이려면은 관찰되는 사실이라야 되고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관찰된 바 없는 그냥 추정에 의해서 저렇게 바뀌다 보면 종의 경계를 넘어설 거야, 대진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무신론적인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버젓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대부분은 세계관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뭐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죠.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 DNA는 뭐 뉴클레오타이드의 모노머들이 연결된 폴리머 구조다. 그거 뭐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건 바뀌지 않아. 하지만 교과서에도 보면은 뭐 생명의 기원이니 뭐 아까 말한 생물 분류학이니 이런 부분은 세계관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파트거든요. 이 중에는 그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다양한 생명형체에 대해서 어떤 점에 그럼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 저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사성입니다. 유사성. 왜냐하면은 비슷한 점을 찾는 거예요. 침팬지하고 우리 바로 직전 조상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촌지간이에요. 진화론에서는. 그래서 침팬지하고 우리가 뭐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성에 주목하는 거고, 우리 유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차별성에 오히려 주목하는 거죠. 차별성. 예를 들어서 침팬지는요, 우리보다 더 자연에서 잘 살아남을 것 같지만 침팬지 어린 새끼가 딱 태어났어요. 얘를 물에 빠뜨리잖아요. 금방 익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물에 빠뜨리잖아요. 살아납니다. 우리는 잠수 반사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폐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고 막 생리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어머니 태반에서 사는 환경은 비슷한데 침팬지하고 사람의 태어나서 나타나는 그 생리학적 현상이 완전히 달라요. 또 우리 골격에 있어서도 이렇게 너클 워킹, 네 발로 걸어가는데 적합하도록 뼈들이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직립보행하도록 골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뼈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차별성들 있잖아요. 차별성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유신론적인 관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고기들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사람이 갖지 않은 능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전기장을, 아주 미세한 전기장을 감지합니다. 정어리 떼가 엄청 수천 마리가 그냥 바다에서 막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런 운동 능력이 이 전기장을 인식하는 그런 능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또 두 번째 거, 마그네토 리셉션. 저거는 자기력을 느껴요, 자기력. 그러니까 철새가 어떻게 저 남쪽 나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그런 방향을 어떻게 잡냐는 거죠. 그런 이제 지구가 거대한 그 마그네틱 자석이기 때문에 N극, S극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새들만 그런 게 아니고 물고기도 그런 능력이 있고 거북이라든지 파충류 중에는 거북이, 그다음 곤충 중에는 그 벌, 이런 애들이 자기장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길도 잃지 않고 좋을 텐데 진화가 많이 됐다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데 저런 아주 덜 진화된 애들은 저런 좋은 능력들이 있거든요. 전 적자생존에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자생존, 왜 우리는 이렇게 적자생존에 뭐 약한 거야? 사람은 진화는 제일 많이 됐다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고유, 생물체 고유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진화론으로 설명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 고유성, 차별성, 어떤 설계된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유신론적인 관점에서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끼리 같은 경우 뭐 아마존 정글에서 아주 미세한 지진이 일어났다. 제일 처음 반응하는 동물이 누굴까요? 코끼리죠. 예. 코끼리가 그 아주 저주파의 럼블링 사운드 하는 그런 소리를 다른 동물들은 못 듣는데 코끼리가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의 움직임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 왜 하필이면은 코끼리만 저런 능력이 있을까? 왜 거북이만 저런 능력이 있을까? 왜 연어와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정말 수천 킬로미터 떨어졌던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어떻게 알고 거기서 뭐 냄새를 맡고 온다는 둥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고유의 특별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생물들이.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어떤 생물 분류할 때도 좀 다른 관점에서 분류를 해야 되고, 어떤 유사성,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개념은 한마디로 얘네가 비슷한데 비슷한 이유가 뭐라고 보는 겁니까? 조상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한, 유전자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몰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상동성. 그것이 진화론의 기본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 왼쪽 그림이 다윈이 주장한 단일 계통수, 그러니까 공통 조상에서 모든 생물체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유신론적인 입장에서는 요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나무로 친다면 과수원 모델이라고나 할까요? 각 프로토타입에서 이렇게 분화돼 가지고 여러 같은 생물종 안에서 다양해질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그림은 유신론에서 제안하는 분류학적 그림이 되는 거죠. 너무 섣불리, 그래서 진화론은 틀렸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진 말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진화, 생물의 진화,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게 아니고 진화의 개념이 반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보여드리는 그런 거에 이제 분위기, 이제 감을 잡으셨죠?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진화론적인 이론들이 현대 과학기술, 생명과학기술에 의해서 자꾸만 반박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생명과학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고 이런 것들 예들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적 내용이 과연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그건 무신론에 기반한 주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답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그리스도인의 진화론 공부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제가 한동대학에서 저는 주로 생화학 뭐 이런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가르치다 보면은 그 어떤 실험과학적인 내용들이 주로 나오지만은 어떤 일부분에서는 그 책의 저자 레닌저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진화론자거든요. 레닌저 생화학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자기의 진화론적 생각을 책의 어떤 한 부분에 써놓은 것들이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가다 보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사실을 서술로 한 것이 아니고 저자의 어떤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결론을 쓴 거니까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이 한 200개 정도 있거든요. 4년제 대학이요.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동대학이 진화론에 대해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동대학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건방지죠. 학교 그 본관에 가면 한동 God's University 이렇게 떡 써붙였어요. 그거 좀 뗐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쨌든 딱 써붙였어요. 우리가 HGU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인데 그 G를 God's University라고 또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것 같은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또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해서 정말 이제 지성적으로 말이죠. 아주 그 편협한 그런 종교적인 한동대학은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편협한 어떤 종교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아닙니까? 이런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서울대학이나 포항공대, 카이스트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믿고 학생도 믿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진화론의 메커니즘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그런 게 일어나느냐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진화론 자체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하지만 한동대학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학이다. 그 우리의 어떤 그 유신론적인 창조론적인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건 뭐 공부할 필요 없어. 그리고 딱 제껴놔 버리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리차드 도킨스 책을 철저히 읽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이 세상을 위해서 책을 썼다 하면은 베스트셀러고 우리 크리스찬 지성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이건 억울해서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수긍하고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지 않고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표현되고 단정적으로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되고 논쟁을 벌여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화론 공부한다? 어찌 보면 좀 어울리지 않고 뭘 그런 걸 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건 필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어그러진 모습이지만 그 어그러짐이 왜 어그러지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몰라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세 분의 그 생명과학 전문가, 학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 프란시스 콜린스입니다. 이 세대의 가장 앞서가는 분자생물학자일 거예요. 미국의 NIH 아시죠? NIH의 프레지던트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 리더로서 2001년에 성과를 내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NIH 프레지던트를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업적도 많이 남긴 분자생물학자인데 이분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분은 진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진화도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주장은 뭐냐? 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유신론적인 입장인데 진화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시 지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고 손을 뗐다는 거죠. 그리고 진화라는 방법으로 모든 생물체들이 만들어진 걸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어가고 진화도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런 양다리 걸치기 그런 이론이 다 있냐? 뭐 그런 건 난 안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젊은 그룹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유신 진화론도 조금 다양하긴 한데 어떤 기독교면 기독교고 아니면 아닌 거지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좀 손상시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유신 진화론의 기본 개념은요, 과학을 굉장히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은
직접적인 설명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든지 뭐 기적의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경의 권위와 과학의 권위가 거의 비슷해. 비슷해가지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경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이런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 그 흘린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차라리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도 믿고 진화도 믿고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런 거를 주장하는 분이에요. 제가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두 번째 분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리차드 도킨스. 뭐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죠. 반기독교.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There i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하나님은 없으니까 네 인생을 즐겨.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말이죠. 이 미국의 버스가, 시내버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메트로버스라고. 그래서 거기 옆에 이런 광고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옆에 뭐라고 붙였어요? Sleep in on Sundays. 주일날은 sleep in. 푹 자라.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설치지 말고 푹 자라, 쉬어라. 이런 비슷한 포스터들이 여기저기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무슨 단체인가 찾아보면요. FFRF라고 해서 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이라고, Religion Foundation, 그 종교 단체로부터의 자유. 미국에서 종교 단체가 뭐겠어요? 개신교지, 기독교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로부터의 자유 얘기인데, 거기서 만든 그 포스터 중에 이 리차드 도킨스 얼굴이 딱 찍히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is arguably the most unpleasant character in all fiction. 일단 Old Testament,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in all fiction, 일단은 픽션이야.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픽션. 그런 모든 픽션 중에서 가장 unpleasant 캐릭터, 가장 불쾌한 캐릭터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막 조롱하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그 동물학 교수죠. 뭐 은퇴는 하셨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세 번째 분은 야마나카 신야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저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전 학회 가서 이분하고 만나서 악수도 해봤었는데 이분이 노벨상 수상하신 분이에요. 2012년에. 이분은 교토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 얼굴이 나오는 책이 이렇게 있어서 관심 있게 이렇게 보게 됐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이 옆에 할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시죠. 이분도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노벨 물리학상. 일본 나고야 대학의 교수님인데, 부럽죠. 노벨상 받으신 두 분이. 일본에는 많잖아요. 그렇죠? 이 두 분이 여러 가지 어떤 궁극적인 중요한 그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담을 나눈 내용을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 노벨상 수상자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야마나카 선생이 한 얘기 부분이거든요. 저기 부분은 맨 위에 보면은 생물학을, 요 위에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생물학을 야떼이루토, 생물학을 하고 있으면, 그건 뭐냐, 생물학 연구하고 있으면 이런 말이죠. 이거야말로 고래와 가미사마니 시카 데키나이토.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가미사마, 일본은 신은 다 가미사마예요. 하나님이든 무슨 잡신이든 다. 가미사마 밖에는 불가능하다.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라고 오모요나 고토가 탁상 아리마스카라 라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세포나 인체 같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복잡한 구조, 이런 시스템은 만들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자인데.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요 밑에도 빨간색 있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인간이 전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쇼메와 사레떼네. 이거는 증명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노벨상식이나 받으신 분이 진화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용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좋아.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세 분의 생물학자, 아주 세 분의 공통점은 뭐죠? 무신론자? 프란시스 콜린슨 크리스찬인데 세 분의 공통점은 아주 유명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주 업적을 많이 남겨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예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세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적 진리를 얘기하는 걸 보세요. 프란시스 콜린스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믿는다. 하지만 진화도 믿는다.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 네 인생 즐겨. 그런 거 가지 마. 믿지 마. 세 번째 분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믿지는 않았지만 내가 전문인 부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구조는 나올 수 없어. 어렴풋하게 어떤 신의 존재를 나는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세 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좋은 업적을 내고 유명해지고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말을 믿고 싶어요? 저 세 분 중에? 그거는 누구 말을 듣고 믿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 사람이 훌륭하든 아무리 업적을 많이 남기든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인 거죠.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저분이 유명하니까 저분 하시는 말씀 나도 믿을래. 그건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누구 말을 믿겠어요? 맨 처음 프란시스 콜린스처럼 나 크리스천인데 진화도 믿어야지 그랬다가 리차드 도킨스 책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럼 뭐 없나 보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뭐야? 그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대답해야 되고요. 내가 그걸 대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또 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그것은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정말 존경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답을 찾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또 제 자신이 스스로 찾아가야 될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꼭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전에. 그리고 그걸 찾지 못하는 분께 답이 있잖아. 성경. 성경에 힌트가 다 나와 있잖아.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죠.